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이다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06시 땡땡땡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빨리 취침해서 깨어나야겠죠. 취침이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기상 해야십니다. 기상. 원래 옛날에 기상하면 기상나팔 불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시작됐고 저도 정신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좀 약간 몽롱할 때가 있어. 몽롱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겠죠. 예전에는 그 술을 좀 마시면은 다음날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술을 잘 안 마십니다. 거의 안 마시고 술을 끊었어. 거의 끊었다시피 해야지 또 다이어트도 하고. 요즘 우리 찐팬분들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 우리가 몸짱 되려고 하는지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천회장한테 또 고맙게 또 커피도 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또 커피 쿠폰도 날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마음 제가 잊지 않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일심동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 금요일은 또 오늘은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인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큰 기대는 않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과 그 기운이 필요한 겁니다. 기운이 필요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되달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아세요? 마음 그릇. 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좀 약간 특징이 있어요.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이 사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한다. 곧바로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의 보면 그 자신의 잘못에는 그 엄격한데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럽다라는 거죠. 모든 실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자. 알겠죠? 세 번째는 생각의 차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애써서 뭐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하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볍게 그런 넘길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량을 가지고 있더라.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 드러내면 상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더라. 다섯 번째,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스스로를 이제 비하하진 않아요.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이 높은 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할 줄 알아야지 타인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불행이 결국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항상 우리 비교하잖아. 주식 투자할 때도 저 친구는 얼마 벌고 이 친구는 얼마 떨어지고 무슨 주식을 샀니 내 거는 개판이니 막 이렇게 비교를 해. 응?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비교도 차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이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르다는 것.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들은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받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사랑을 주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자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랑 많이 줘야 돼. 천혜장을 받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멘탈이 강해져. 좀 나약한 멘탈, 유리 멘탈 만들면 안 됩니다. 중국이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현재 폴더블 폰 점유율을 절반이나 뺏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벌써. 요즘 중국 애들이 막 타도, 삼성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45%로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80%가 넘었던 점유율이 벌써 반토막이 났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게 중국 업체들 때문에 이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이 폴더블폰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었던 애들이 중국의 오포나 화웨이 애들이 이제 막 지금 치고 올라와요. 중국 오포가 21%, 화웨이가 15%네요. 이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접는 플립형 제품의 경우 삼성 갤럭시 Z 플립 4가 27%고 화웨이 그 S4캣이 15% 차지했네요. 폴더형 제품의 경우 갤럭시 Z 폴드 4가 13%, 오포 파인드 NS 플립 11%, 화웨이 메리트 X3가 6%. 이게 중국 업체들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사진에 중국 비보 거네요. 비보의 그 플립형 폴더블폰입니다. 중국의 그 업체들은 그 거대한 자국 시장과 가격을 무기로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을 위협하는데 특히 노골적으로 삼성 타도를 외치죠. 삼성과 비슷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고 이 삼성 제품을 너무 베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중국 비보가 출시한 조개 껍데기 그 모양의 비보 X 플립폰의 그 컨셉과 그 색상이 갤럭시 Z 플립 4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비보의 그 플립이 대표 색상으로 내세운 보라색 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방탄소년단과 협업해가지고 선보인 보라퍼플 플립과 닮았다고 하네요. 이 폰을 고정해서 촬영이 가능한 플렉스 모드도 사실상 동일하고 삼성 갤럭시 플립과 거의 비슷한 외관을 갖췄는데 가격도 삼성 제품보다 10만원가량 저렴하네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삼성을 위협하는 비결은 탄탄한 중국의 내수 시장이다. 내수 시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삼성 인기 제품 컨셉을 빨리 차용해가지고 가격을 무기로 해서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인 이후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삼성을 위협하는 게 중국 업체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삼성도 새 폴더블폰 공개를 7월로 앞당깁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 구글까지 폴더블폰 경쟁에 참전한 상황인데 세계 폴더블폰 1위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삼성은 기존의 1인치대죠. 1인치대였던 Z 플립의 그 외부 화면을 올해 3.4인치로 키워가지고 디자인하고 그 사용성에서 상당한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새로운 갤럭시 Z 폴드는 접힌 화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물방울 모양의 그런 힌지 적용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삼성이 또 양산을 시작한 12나노죠. 이 12나노급의 공정 16GB 그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이라죠. DDR5 D램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야심작이랍니다. 야심작. 업계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제 최악의 반도체 불황으로부터 이 반등의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8일 삼성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양산을 시작한 12나노급 D램은 전 세대 제품 비해서 생산성이 20% 정도 향상이 됐고 이와 함께 오류 발생 확률도 낮췄습니다. 유전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해서
이 전화를 저장하는 캐패시터의 용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D램은 캐패시터 저장된 전화로 1과 0을 구분해요. 1과 0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 용량이 커지면은 데이터와 그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약 23% 정도 개선된 것이 강점이에요. 데이터 센터 등이 전력 그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최적의 그 제품이 셈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극자회선이죠. 이 공정에서 경쟁력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도 있는데 삼성은 2020년 3월에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해서 D램 양산했고 21년에는 업계 최선단 14나노 14나노의 그 EUV DDR5 D램을 양산하는 등 이 과감한 투자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반도체 미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12나노급 D램은 그동안 축적된 그 공정 노하우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12나노급 DDR5 D램 양산은 그 시장의 주류 제품을 DDR4에서 DDR5로 더 빠르게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탕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불황이 지속된 D램 시장에서 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은 DDR4 D램이었는데 이 DDR4 D램은 삼성이 감산을 본격화한 제품이기도 하죠. 이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해 2분기에 서버용 DDR4 가격은 전분기에 비해서 한 18에서 2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하지만 차세대 D램인 DDR5는 일부 품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도 감지되는 상황이고 이에 삼성은 DDR5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체 D램 시장에서 이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2%, 내년에는 27%, 25년 42%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업계에서는 25년부터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은 큰 수혜를 볼 데이터 센터하고 AI 시장의 다양한 라인업에 D램을 공급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보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이 다가올 상승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D램 시장은 극심한 불황이 시달리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에 따르니까 글로벌 D램 시장은 올해 443억 2200만 달러 규모인데 작년 대비 4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요. 하지만 내년에는 15.3, 25년 49.1%, 26년은 24.2%, 27년 3.9% 증가를 하면서 27년에는 983억 3,4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올해에 비해서 2배 이상 규모가 커진답니다. 2배 이상. 삼성은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 42.7%를 기록을 했어요. 일단 1위 자리는 굳건히 지키는데 특히 D램 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서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세 공정을 한 단계 앞서서 나가면서 그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참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또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3분기부터는 삼성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거예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이제 회복되는 반면에 이 자동차는 주춤할 거다. 자동차 주춤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따르니까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국내 상장사 152곳 가운데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증권사들은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오른 3조 5,994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2위는 기아로 전년 동기 대비 32% 오른 2조 9,464억 원을 예상합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1조 1,500억, LG전자 9,700억, LG화학은 8,790억, LG엔솔은 7,000억 정도, 현대모비스 6,270억, 삼성물산 6,100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위껏 밖에 그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2,660억 정도 예상을 해요. 이는 올해 1분기 6,042억보다도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죠. 이렇게 앞서서 1분기에도 현대차는 3조 5,900억 정도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올랐던 바 있고 2009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던 거예요. 1분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102만 1,700대 정도를 판매했어요. 현대차의 1분기 판매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하고 기타 부품의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생산이 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판매 증가, 고부가치 차종인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은 겁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3조 7,100억 정도 보는데 현대차가 2조 8,200억 정도, 기아는 2조 4,3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가팔라질 것이라 봅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이 재고 감소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는 반도체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 확대가 전망이 되고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저점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증권가는 현대차에 대해서 상고하저의 그 흐름을 예상합니다. 상고하저. 현대차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까지는 호실적이 지속되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비를 견인했던 잉여 저축이 점차 감소한 점, 최근의 국지적인 신용 경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 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금방 또 따라잡을 거예요. 물들은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 확장 현실이죠. XR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이매진을 인수했어요.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이 올해 XR 디바이스를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기술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XR 기기 디스플레이 기술 기업 미국의 이매진을 얼마? 2,900억에 샀습니다. 인수했어. 이매진은 XR 기기 디스플레이 증착 기술 전문 기업인데 이 실리콘 기판 위에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라고 하죠. 올레드를 증착하는 올레드 기술은 크게 화이트 올레드의 그 컬러 필터를 형성하는 WOLED 플러스 CF 방식과 적녹색, 적녹청 RGB라고 하죠. 보통 RGB 화소를 같은 층의 인접으로 증착하는 RGB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이중 RGB 방식에서 선두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네요. RGB 방식은 컬러 필터가 필요 없고 더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WOLED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상용화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그 초기인 XR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라이벌은 소니인데 이 애플이 내달 그 공개할 제품에 소니 제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소니처럼 그 WOLED 영역을 보유 중이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RGB 기술로 소니와 초격차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WOLED 방식을 넘어서 RGB 방식이 한 단계 먼저 진출해가지고 경쟁자들보다도 더 빨리 상용하겠다는 목표인데
RGB 방식 올레드스는 양산까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 봅니다. 한동안 정치되어 있던 그 XR 시장은 내달 애플의 첫 디바이스 공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쟁에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업계 따르니까 애플은 다음 달 5일이죠. WWDC 2023에서 신작을 공개할 예정인데 삼성도 이에 맞서 가지고 올해 신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삼성의 첫 제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글로벌 제조사 참여 확대로 2021년 1100만 대였던 글로벌 XR 기기 출하량이 25년에는 1억 500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2030년에는 10억 대에 근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과 아주 비슷한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